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법령행위의 성립 요건을 했어요. 그죠? 법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보통요, 이것도 약속인데요. 우리가 행위라고 하면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자,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성립 요건이라 그러고, 이때 성립 요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하며, 의사표시가 존재한다. 이가 주면 성립하게 되는데,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이걸 우리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자, 이 효력 요건은요, 유효 요건, 즉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유효 요건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죠. 효력 요건이다 하기도 하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성립되어 있다면 이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나 의무를 만들게 되는데, 이 권리 의무가 만들어지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걸 효력 요건이라고 해요. 자, 이것도 역시 하나의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 숙지를 해야 됩니다. 예.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만약에 존재하는 당사자가 유효한 행위를, 유효한 법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는 능력이라는 것을 갖추라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이 능력을 갖출 것이 바로 유효 요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목적, 당사자가 의도한 이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에서는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당의 목적에 의한 법령행위가 유효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존재하는 의사표시가 유효하여 법령행위를 유효하게 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마음먹은 의사와 밖으로 드러내는 표시 행위가 일치되게 이루어져야 돼. 일치되게. 마음먹은 의사는 내부, 머릿속에 있는 거죠. 마음속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표시 행위에 그대로 일치되게 이루어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일치되는 내용으로서 갖춰져 있는데, 이것이 사기나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런 상태가 사기나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의사 표시가 유효하기 때문에 법령행위가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능력을 갖출 것,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 사회적 타당성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한다.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사표시가 의사 내부적인 것, 표시 외부적인 것이 일치되어야 하고, 사회강박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이 뭐가 돼요?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법률행위가 유효하려고 그러면 이 7가지 요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이 7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었을 때 법률행위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매매계약이란 법령을 했다 그러면 매매계약 했잖아.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권 넘겨줘라. 매수인은 대금 지급해라. 이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소유권 넘겨줘야 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의무 관계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반드시 판단해야 될 게 이 7가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이 전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한 권리와 그러한 의무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뭘 하겠어요? 이런 것들 보겠죠. 능력을 갖추어라. 그럼 능력을 못 갖추시면 어떻게 할 것이고, 능력엔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공부해야겠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 타당성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그러한 내용을 갖추었다면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 타당성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돼야 돼요. 의사와 표시행위가. 근데 일치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사회강박이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는데 사회강박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와 표시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 공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암기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했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면, 존재하고 있다면 그 법률행위가 유효,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당사자 능력, 그리고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 타당성,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 그리고 사회강박이 없는 상태일 때 이것을 다 갖추었을 때 드디어 유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각각의 요소를 우리는 각각의 요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 6페이지와 7페이지에 걸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법률행위 종류입니다. 이 행위의 종류죠. 법률행위의 종류. 뭐 분류하는 거예요.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죠? 분류해 보면 여러분 7페이지에 여기에 단독행위라는 게 있고 계약행위라는 게 있고 합동행위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떻게 나눈 거냐면 자, 법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겠죠. 이 의사표시는 봐요. 행위자가 있고 목적이 의사표시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법령의 종류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세 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의사표시의 이 개수예요. 개수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또 그 의사표시의 방향이요. 서로 대립되면서 마주보고서 주고받는 관계냐,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냐, 같은 목적으로 같이 손잡고 가는 거냐, 아니면 한 개로 의사표시를 이루어졌냐. 여기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라 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개념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요 세 가지. 자, 단독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라는 개수가 한 개로 이루어졌어요. 의사표시 한 개를 가지고 법령행위를 만들었다면 그 법령 이름이 단독행위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의사표시 한 개에서 이루어진 법령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해요.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도 있고 상대방 없는 것도 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독행위 이름은 여러 가지겠죠. 예컨대 취소권 행사하는 경우 취소 제도는 상대방이 있다고 하죠. 또 계약에서 해제한다라고 하면 해제라는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러죠. 또 추인을 하는 경우, 동의를 하는 경우, 철회를 하는 경우 이런 등등의 뭐 상계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행위는 전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을 한다든가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그러죠. 이렇게. 자, 이렇게요. 의미를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계약이라는 것은요, 의사표시의 모습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이 필요하고 동시에 그 의사표시는 서로 교환적이다 이런 거죠. 교환적이다. 의사표시가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또 서로 대향적이죠. 얼굴을 마주보면서 주고받는 것이니까 대향적이다. 이래 되겠죠. 이런 모습의 법률행위를 이름을 뭐하냐? 계약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런 것들은 쌍방행위라고 하기도 해요. 쌍방행위. 계약을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죠. 자, 교환적 의사표시, 대향적 의사표시가 바로 계약입니다. 그럼 계약은 우리 많죠.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교환계약, 뭐예요? 뭐 사용대차 계약, 그죠? 그 다음에 소비대차 계약, 그 다음에 고용계약, 그렇죠? 도급계약, 위임계약. 뭐 계약은 좀씩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계약이 대부분이 많죠. 여행계약, 그렇죠? 뭐 등등 계약이 많습니다. 그 계약은 뭐예요?
한 사람이 의사표시하고 그 상대방이 또 의사표시를 서로 주고받죠,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합동행위는 어떤 거냐? 합동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방향이요. 두 개 이상은 두 개 이상인데 방향이 같아요. 즉, 동일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손잡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모여드는 거죠. 그 목적을 향해서 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개수가 두 개 이상이라는 면은 같아요. 계약과. 그러나 의사표시 방향이 이렇게요. 그죠? 방향이. 즉, 병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어떻게 하냐? 평행적이다. 그렇죠? 또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들어서 협심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부심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걸 합동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합동행위는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이렇게 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인을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거기에 동참할 사람이 서로 합심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모여들죠. 이게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바로 여기 들어가겠죠. 설립행위는 의사표시를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사단법인. 그래서 합동행위라고 그래요. 합동행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요. 단독행위나 계약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단독행위, 계약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정리한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가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 이래.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출 것,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실 타당성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력 요건이죠. 이 효력 요건 중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가능이죠. 그죠? 가능성이 없다 했으니까 불가능이 되겠죠. 이 불가능을 줄여서 불능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당의 목적을 여기죠. 요 부분. 요거부터 먼저 본 거예요, 제가. 나머지는 뭐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부터 먼저 봤어요. 나머지는 그래요. 우리가 기본 교재에 가서 하나씩 하겠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는 거죠. 요 가능성이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우리는 불능이라고 이름 짓는다. 개념을 그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불능이라 한다. 자, 이 불가능한 불능에 관해서 그러면 불능인지 가능인지 판단을 언제 해야 되냐? 그 다음에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은 뭐냐? 이런 게 각각 문제 되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죠. 판단 시기는요, 야, 이거 법률행위 할 때 하는 거죠. 법률행위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매매 계약 할 때, 야, 이거 매도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있는 거냐? 말이지. 또, 사도 가능한 거냐?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행위 당시에 판단한다. 그죠? 만약에 1970년 5월 3일 날 계약을 했으면 그날에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지 실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 본다 이 말이죠. 또 만약에 2015년 10월 10일 날 우리가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 계약일은 2015년 10월 10일 날 계약 기준, 그때 기준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냐? 행위 당시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냐? 무엇을 가지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거냐 이 말이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어떻게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 이거는요. 그 시대에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보통 사람이 그러한 거래행위를 보고 이거 실현할 수 있는 거네, 할 수 없는 거네 라고 판단하는 것. 이걸 이름하여 뭐라 그러냐? 이걸 사회 통념이라 그래요. 또는 이것을 사회 관념이라 그래요. 사회 통념, 사회 관념. 이 개념은 결국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보통 사람 기준이죠. 보통인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회 통념이다, 사회 관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보통 사람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이 한강물에, 그 큰 한강물에요. 만약에 금반지 한 돈을 어디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 이게 주행을 잘하는 사람이요. 야, 그거 내가 찾아줄게. 대신에 내한테 500만 주라. 그건 당신한테 그 의미 있는 반지잖아. 그럼 내가 500만 원 주면 내가 찾아줄게. 좋아, 그럼 500만 원 줄 테니까 찾아줘. 이렇게 하면 자, 한강, 그 넓은 한강에 어디서 빠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 찾을 길이 있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거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찾을 수 없는 것을 약속했죠. 그게 뭐예요? 실현 불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둘이가 약속할 때 이미 그러한 약정은 사회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죠.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물리적으로 따지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한강 저 상류에다 댐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한 다음에 한강물 전부 다 바다로 다 내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강을 다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하나하나 찾아나가면 되겠죠. 물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가능해요.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사회적 판단은 안 된다. 그죠? 어떻게 그 큰 한강에 금반지 한 개 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냐 이거죠. 이렇게죠. 그게 바로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실현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되냐? 자, 행위 당시에 판단해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이 불능을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걸 우리는 당해 법령이 할 때, 행위할 때부터, 처음부터 말이죠.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표현을요. 자, 이것은 이제 법률 용어로 한 거예요. 행위 당시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판단 기준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 보니까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버리면 그 실현 불가능한 이 불능을 뭐라 그러냐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을 당사자가 하려고 실현하려고 목적을 가지고서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 합의는 뭐냐? 효력이 없다. 무효라는 거예요. 효력이 없으니까 이 말은 의미는 뭐예요? 권리도 안 생기고 의무도 서로 안 생긴다 이 말이죠. 이걸 무효라 그래요. 무효.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어떤 거래 행위를 판단해 보니까 행위 당시로 판단해 보니까 원시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우리는 뭐라 한다? 그 행위는 무효인 행위다. 행위 당사자는 권리도 의무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나요? 이게 바로 불능에 관한 판단이에요. 불능.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거예요. 목적이 당해 법령이 할 당시에 실현 가능해야만 유효가 되는데, 이죠? 가능해야 유효인데, 이게 원시적 불능이라면 권리 의무가 안 생기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8페이지에요. 불능의 모습의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이게 불능의 형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 본 거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있잖아요. 이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이라는 것은 불능의 범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행위 전부가 실현할 수 없다 그러면 전부 불능이고, 행위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능하다면 일부 불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리적 불능과 법률적 불능. 물리적 불능은 사실상 불능을 말하고요. 법률적 불능은 법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물리적 불능이든 법률적 불능이든 간에 전부 다 효력은 무효예요. 그래서 구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되었죠. 자, 그 중에서 그 불능 형태 제일 중요한 경우는 뭐냐? 이거예요. 원시적 불능. 이 원시적 불능과 대별되는 개념이 뭐예요? 법률 행위를 하고 난 뒤에 이 말이죠. 이 후자는 법률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말이에요. 즉 다른 말하면 법률 행위 성립한 후에 발생한 실현 불가능이 되는 거죠. 이걸 그냥 후발적 불능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보세요.
행위 당시에는 실현 가능하다는 거죠. 전제가. 여기는 법률행위 당시에는 실현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실현 가능하다라고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당의 이 법률행위는 어떻게 돼요? 유효하다. 유효한 행위죠? 바로 이겁니다. 행위 당시에, 법률행위 당시에 가능하다고 해버리면 유효하다. 이렇게 되죠. 그죠? 따라서 후발적 불능의 발생은, 당의 법령에는 유효가 돼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다. 이거죠. 뭐, 다른 내용도 있긴 하지만, 일단요, 불능을 가지고 다룰 때는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라고요? 그래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따졌을 때 실현할 수 없다라고 하면 원시적 불능. 행위 당시에 실현 가능했으나 그 이후에 발생한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으면 그것을 후발적 불능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요 내용을요 그대로 사례 문제 한번 적어보였어요. 그대로 요것만 가지고 예를 들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자기 때문에요. 예? 해안 옆에요. 바닷가에 펜션이 하나 멋지게 하나 있습니다. 펜션. 이게 한 10억짜리 펜션이에요. 소유권을 갑이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둘이가 만나가지고, 자, 이건 해변가에 있는 펜션입니다. 근데 각과 을이요. 예컨대 서울에서 말이죠. 둘이가 만나가지고, 저 펜션을 10억에 사고 팔기로 이렇게 10억짜리니까 약속을 했어요. 언제 했냐면 8월 3일 날 둘이가 합의했어요. 8월 3일 날 10억에 사고 팔기로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판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 펜션이 말이죠. 펜션이 8월 2일 날 밤에 재수도 없게 말이지. 만약에 바다에 해일이 생겨가지고 해일. 갑자기 뭐 파도가 강하게 쳤다 이 말이죠. 뭐 예컨대 거기서 한 10km 밖에서 큰 지진이 바다 속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일이 발생하겠죠? 그것이 와가지고 만약에 이게 8월 2일 날 밤에 그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해일로 다 쓸어 내려가 버렸어요. 펜션을 다 싹 쓸어버렸단 거예요. 마침 그때 사람이 없었으니까 사람 안 다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펜션이 어떻게 돼요? 그래요. 다 허물어졌어. 쓸어가 버렸어요. 멸실되다 이 말이에요. 멸실. 8월 2일 날 해일로 인하여 멸실돼 버렸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실을 모르죠. 우리도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왜? 알았으니까 사고 팔지 않았겠죠. 뭐 그런 사람 있긴 하죠. 알면서도 팔아먹겠다고 이렇게 약속해서 계약금 떼먹으려고 하는 사람 있겠지. 나쁜 사람이고, 그거는 법적으로 나쁠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될 사람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태였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법령이 매매계약을 한 날이 이게 법령이 한 날이죠. 이것이 뭐예요? 행위 당시죠. 8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니까 이 전에 이미 뭐예요? 실현 불가능한 불능 사유가 발생돼 있죠. 이 불능이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유가 여기에 끼어들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원시적 불능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인 행위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갑에게는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안 생기죠. 을에게는요, 대금 10억 원을 지급할 지급 의무가 안 생기죠. 그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무효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갑은 소유권 넘겨줄 채무가 안 생겼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마찬가지 을은요, 10억 원이라는 대금 지급할 채무가 안 생겼죠? 그러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채무 불이행이나 있을 수 없죠? 이게 바로 무효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때는 매매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말이죠. 반대로 이게 8월 2일 날 밤이 아니라 매매 계약 8월 3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만약에 8월 4일 날 밤에 이런 사고가 생겼어요. 쓰나미 현상이 발생해서 이걸 전부 다 멸실시켜버렸다 이 말이야. 8월 4일 날. 그러면 이때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뭐예요? 후발적 불능이 되겠죠.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후에 발생한 불가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효가 아니죠. 유효잖아요. 유효. 유효니까 뭐예요? 이 의무가 생겨 있다.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발생했다. 언제? 8월 3일 날 계약을 체결한 날 갑은 소유권 넘겨줄 채무가 생겼다. 이렇게 되죠. 또 을은요. 대금 지급할 채무가 생겼다 해야죠. 언제요? 8월 3일 날 이 두 사람 사이 매매 계약하는 날 을은 대금 10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생겼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제 후발적 불능생에는 그 뒷정리는 아직 남아있죠. 남아있는 그건 일단 놔두고요. 이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효력 요건이라는 거죠.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는 근거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바로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유효다 무효다라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판단할 때 이 기준이 어떻게 하냐? 바로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에 따라서 당해 거래행위가 무효다, 유효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 판단 기준을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에 관한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예요. 이 의사표시도 여기에 있는 이야기죠. 자, 이 의사표시가 우리가 재산적 거래든 친분 관계를 맺는 것이든 간에 전부 다 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하죠. 의사표시를 통해서 거래 행위를 해요. 그렇죠? 이 행위를 뭐라고 했어요? 의사표시가 요소로 들어가 버리면 이 행위는 이름하여 법률행위라고 한다. 알겠죠? 그죠? 이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행위를 했다면 이것도 갖추었고 이것도 갖추면 그때 뭐예요? 이렇게 갖추면 그때는 이 법령행위가 이런 상태로 갖추었으니까 즉 위에 능력을 갖추었고 당사자가 또 확정 가능 적법 사유 타당성이 있는 목적 하에 의사도 일치, 의사표시 일치하고 타의강박 없는 상태로 이루어졌으면 이 법령행위는 유효한 법령이다. 이렇게 되겠죠. 유효한 법령이니까 행위 당사자한테 권리도 의무도 생긴다. 이런 이야기겠지? 자, 이걸 의미해요. 자, 이 의사표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표시를 하나씩 공부하는데 우리 개개인은 의사를 표시해서 거래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의사표시에서 흠이 생기면 여기에 흠이 생기는 거지? 여기에 흠이 생기는 거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문제 생기겠지. 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더라도 확인이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누군가 나를 쏘기 때문에 내가 의사표시했어. 누군가 나한테 겁을 주니까 겁이 나서 내가 의사표시했어. 이런 경우가 타의강박이 있는 경우다.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10억이라고 돈을 쓴다고 나는 생각했어. 내 그 건물, 펜션을 10억에 내 팔겠다라고 의사를 가지고 내가 10억을 썼어요. 그러면 10억에 동그라미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이래 해야 돼.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10억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펜션을 팔겠다고 생각하고 쓴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써봤네. 이렇게 써놔놓고 자기는 10억에 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1억이야. 1억. 1억. 자기 머릿속에는 의도는 10억이야. 10억. 근데 표시는 1억이야. 이걸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의도와 표시가 불일치하잖아. 이걸 모르고 했겠지. 알면 자기가 안 썼겠죠. 당연히 돈 하나 더 썼겠지. 근데 자기는 이렇게 썼다 이 말이야. 근데 자기는 지금 10억이라고 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당연히 그죠. 자, 이러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문제생이고 그 상대방은 또 이걸 뭐예요? 이걸 보고 해석하세요. 그걸 해석하냐. 그 펜션을 그 10억 한 7, 8억 최소한 갈 텐데 그걸 1억에 팔라 그래? 그럼 내가 사야지 하고 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산 사람은 이 행위를 보고 샀을 거란 말이지? 그럼 상대방은 또 어떻게 보호할 거냐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법적 문제가 분쟁이 생기겠죠. 야, 너 이렇게 판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 이렇게 산다 했잖아. 근데 상대방은 또 뭐야? 사실 이게 야, 시집 가는데 이렇게 내가 팔라고 하겠냐? 내가 실수했는 거지? 그러니까 니하고 거래 안 할래? 이렇게 하겠지 또? 그러면 뭐해?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싸우겠죠.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이야. 여기 있다. 그걸 지금부터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요, 거기에 보시면 8페이지에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있어요. 거기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어떻게 되냐? 이 말. 불일치한 경우. 이게 첫 번째. 첫 번째는 의도하고, 자기 의도하고, 밖으로 드러낸 표시행위가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요. 이게 보통 불일치라 그러죠. 불일치한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 자, 의사표시는 해놨어. 근데 알고 보니까 불일치해. 자, 이때 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의사표시 형태. 불일치한 의사표시의 종류는 우리 민법에요. 세 가지를 두고 있어요. 세 가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형태로서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있는 의사표시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의사를 만든 다음에 상대방한테 표시할 때요. 마음속에 있는 의사하고 밖으로 늘어서 상대방한테 표시한 행위하고 이게 일치하면 좋겠는데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 조사해보니까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우리 민법에 정해놨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자기 마음속에 지인을 남겨둔 상태에서 그걸 아닌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표시를 의도적으로 한 경우, 표의자가 말한 사람입니다. 이때 표의자라는 것은 말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사를 드러낸 사람을 표의자라 그래요. 표의자가 말이지 마음속에 진짜 의사를 남겨두고 그게 아닌 의사를 표시한 거야. 그걸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라 그래요. 이것은 뭐야? 표의자가 스스로 만든 거죠. 의도적으로 말이지. 자기 혼자 만든 거지. 그래서 다른 말로는 단독으로 가짜인 허위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그렇죠? 자, 우리 민법에는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것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니까 말하는 표의자 자기 혼자 단독으로 가짜로 만들어서 속에 있는 마음은 드러내지 않고 밖으로 표시행위를 가짜로 이렇게 드러냈다는 거야. 자, 이런 경우에 이것도 역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형태의 한 모습이죠. 자, 이때는 이 표시를 상대방은 받았을 거란 말이야. 그럼 상대방은요,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요? 이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걸 보고 거래했을 거니까. 그리고 의도적으로 표의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표의자는 보호할 필요 없지.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것과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다르게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지 혼자 표시를 했으니까 단독으로, 그죠? 그러면 단독으로 표시한 요 표의자, 이 사람 보호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표시를 받은 상대방은 보호하면 되지. 그러면 상대방은 표시한 행위 내용대로 믿고 했겠지.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보호를 위해서는 그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해야 돼.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 뭐야? 그 표시한 대로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이게 유효라. 이거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유효라 했잖아. 그런데 불일치한 경우에도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일하게 그게 바로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한 경우에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한 표시행위라고 해석한다. 다만 만약에 그 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이거 유효할 필요 없지. 무효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 우리 민법의 규정은 이것을요. 원칙은 유효이지만 표시한 대로 유효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비진이 표시를
소유자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악이. 안다는 건 악이제. 또는 부주의했기 때문에 몰랐다. 부주의했는 걸 뭐라 그래요? 과실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은 때, 요때만은 무효로 취급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원칙은 아무 말이 없으면 유효. 상대방 보호해. 근데 상대방 그 사람이 비진의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래했거나 또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했다면 그때는 그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무효로 취급해요. 이렇게 규정을 민법에요. 107조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민법 107조에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 표의자가 말이죠.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와 표시를 불일치한 내용을 만들어서 표시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상대방, 그 표시를 받는 상대방이 동참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을 그 상대방도 드디어 그대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동참해서 합심해서 그렇게 가짜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 이거는 허위의 표시 행위를 했는데 이 허위 표시가 상대방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사정을 전부 다 내통한 다음에 했죠. 이걸 통정 허위 표시라고 그래요. 사정을 내통해서 가짜의 표시 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합심해서 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뭐예요? 상대방 필요 없으니까 무효로 취급하면 되죠. 무효. 이 표시 행위는 효력이 안 생긴다. 자, 이것을 우리 민법에는 108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이게 만들어 놨어요. 무효로 취급하도록. 자, 통정이 뭐라 했어요? 통정은 가짜로 표시하도록 하는 이 표의자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도 뭐 했어요? 상대방의 합의가 있거나 거기에 동참한 거죠. 합의. 상대방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양해.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죠. 짜고. 그렇죠? 이런 행위가 뭐예요? 바로 민법에서는 통정이라 표시한다는 거예요. 민법의 개념으로 상대방의 합의, 상대방 양해하에 상대방이 짜고 하는 그러한 허위 표시를 뭐라 하냐? 통정했다고 표현한다. 표현한다. 이게 뭐예요? 법률 용어예요. 통정이라는 말은 한자 용어 쓰면 이러네요. 통, 내통, 서로 통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쓰죠. 정, 사정을 통했다 이 말이에요. 정. 사정을 전부 서로 주고받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합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규정에는 통정 허위 표시를 하게 되면 가짜인 표시행위는 상대방이 서로 합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효로 취급한다. 표시행위는. 이때 통정의 의미는 법적으로는 통정으로 되어 있지만 의미는 이런 내용이다.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전부 다 통정이 했다고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학자들도 뭐라 그래요? 통모라고 하기도 하죠. 모의했다. 모의했다. 둘이가 짜고서 모의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통정이에요. 이런 모습의 불일치를 만들어냈다면 그때는 표시행위가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런데 말이죠.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가 자기가 모르고 했다. 모르고. 이건 두 개 다 알고 한 거지. 이건 두 개는. 말한 표의자가 불일치 사실을 다 알고 한 거야. 이 두 개는. 그죠? 그런데 이 불일치 사실을 모르고 한 행위를 뭐라 그러냐? 우리는 착오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라고요? 표의자가 불일치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의사와 표시 행위가 불일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표의자가 모르고 했다. 모른 상태. 이게 착오예요. 착오. 이런 상태에서 의사표시 해석을 우리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해요. 이런 경우에는 당의 이 의사표시행위, 표시행위, 이 표시행위는 그대로 유효인데, 다만 유효이긴 유효인데
이 표의자인 착오에 빠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특별한 요건을 갖추면 이 요건을 갖추면 그 유효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랬어요. 이것을 민법 109조에 이렇게 명문으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즉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경우 착오,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서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했다면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됐으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놔요.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할 수 있다 법에서. 다만 취소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 요건을 갖췄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착오에 빠진 사람이 여기에 있는 요건을 갖추면 이렇게 되겠지.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여기에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특별히 갖추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래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취소라는 용어를 많이 쓸 텐데 이 취소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취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취소. 뭐 한자 용어는 이렇게 씁니다. 취한다. 소고해버린다. 그러니까 그놈을 가져와서 없애버린다. 이 말. 취소. 자, 이 의미는 그러면 민법에서 어떻게 쓰느냐? 어떤 의미냐?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것은 유효한 법률행위가 존재하는데 이 법령이 안에 취소, 없애버렸다는 이 법에 정해놓은 사유가 있어요. 이게 법정 사유입니다. 법에 정해진 사유가 이 안에 존재하면 그러나 유효한 상태예요. 유효한 상태 안에 취소 사유가 법에 정해진 게 존재하면 이 유효한 행위를 취소한다는 취소권 행사라고 합니다. 취소한다는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행사. 그러면 이 유효한 법령의 권리 의무가 발생했던 것이 무효인 행위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졸지에 무효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자, 유효한 행위가 무효행위로 바뀝니다. 이게 취소입니다. 그런데 이 무효가 되는 시점은 취소한 때 이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효는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바꾸는 방법입니다. 시기는요. 이 행위할 때부터 행위 당시부터 이 말이 처음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거래행위 할 때부터 처음부터 무효였던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원래는 유효한 행위였다가 취소한다라고 지금 하면 과거에 행위할 때로 소급해가지고 이걸 소급이라 그래요. 이걸 소급이라 그래요. 행위는 지금 하지만 무효가 되는 시점 언제부터예요? 이때부터 무효가 돼버리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는 소급한다라고 해요. 행위는 지금 하지만 그 무효한 효과가 과거 행위한 때로 소급해서 이래요.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거슬러. 행위는 이때 했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효과가 발생하죠. 이걸 소급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취소는요. 유효한 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처음부터 무효로 바꾸어 버리는 제도가 취소제도예요. 유효하여 권리 의무가 발생되어 있는 이 행위를 지금 취소해 버리면 과거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무효인 것으로 바꿔버려요. 이런 제도를 취소라고 한다. 그럼 이거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일단 효력이 발생해요. 권리 의무가 발생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건, 착오에 빠진 사람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면 그 표의자인 착오자는 취소할 수 있어서 취소한다라고 표시를 해버리면 과거에 이 행위할 때부터 돌아가서 무효했던 걸로 권리 의무가 안 생기는 걸로 바꾸어서 인정하는 제도다.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바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 통정허위 표시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경우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는 의사표시 모습이다. 이럴 때 각각 우리 민법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유효다. 그러나 통정 의표시는 그 표시행위가 효력이 안 생기다 처음부터. 그리고 착오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상태지만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하는 그러한 제도로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요, 그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이에요. 이거는 민법상 공식. 이제 나중에 우리는 구체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형태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만 사기나 강박이 있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